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이야기고요. 봐봐. 상상해서 꾸며 썼기 때문에 소설은 현실에 있음직한 이야기지만 현실 그 자체일까? 내가 오늘 버스를 타다가 뭐 어떤 마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뭐 이렇게 도움을 줬어.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얘는 그 자체로 소설일까? 아니죠. 상상하여 꾸며 썼기 때문에 허구성을 지녀야 합니다. 현실 그 자체는 소설이 될 수가 없어요. 그치만 개연성을 지녀요. 안녕하세요. 자, 꿈틀 42페이지 펴면 돼요. 실제로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다룬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다루진 않는다는 거, 그리고 진실성인데요. 허구의 내용이지만 인생의 진실이 담겨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는 교훈이라고 해요. 교훈이라고 하고요. 서사성은 인물, 사건, 배경 등을 갖추고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모든 소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될까요? 모든 소설은? 네. 그럴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소설도 있잖아.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소설을 시작해. 그런 경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딱딱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지. 주인공이 뭐 1980년을 기억했다가 90년을 기억했다가 이런 소설이 생길 수도 있어. 실제로 한강 작가 아나요, 여러분? 노벨상 받았지, 한강 작가가. 그 한강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이 있어.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설인데 그 소설은 뭐 2000년대에서 1980년을 기억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치고 광장에 모이고 이런 걸 기억하다가 1990년에 살아남은 주인공의 모습이 그려져. 그러다가 다시 1980년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2000년으로 돌아왔다가 주인공의 심리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서술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딱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밑엔 소설의 3요소와 소설 구성의 3요소를 볼 텐데요. 만약에 학교 교과서에 소설이라는 개념을 배운다면 얘네는 조금 구분을 해서 외워줘야 돼. 서술형이나 뭐 보기 문제 같은 게 나와서 소설의 3요소를 묻는 건지 소설 구성의 3요소를 묻는 건지 헷갈리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이제 모의고사를 풀거나 할 때는 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를 낼까? 안 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해서 읽어라 라는 거예요. 소설의 3요소는 소설의 외부 큰 틀에서 봤을 때 소설이 존재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라서요. 첫 번째는 주제고요. 작가가 작품을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겠죠.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 흥부정 같은 경우는 주제가 권선징악이겠지. 착하면 상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주제가 있을 거고요. 구성은 인과관계에 따라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배열하는 것. 어떤 사건이 먼저 등장하고 어떤 인물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전반적인 조직도가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문체는 문장 표현 방식이에요. 이건 모든 소설이 뭐뭐 했다 혹은 뭐뭐 했음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 작가별로 되게 개성을 가진 문체들이 있고 거기에서 소설의 아름다움이 표현되는 거거든. 예를 들면 1980년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설들은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은데 한강 작가가 주목받는 이유는 문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얘보다도 얘가 더 중요합니다.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더 중요한데요. 얘는 소설 내부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라서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에 외부 지문으로 처음 보는 소설이 나왔을 때 여기에 주목해서 읽어라 라는 키워드예요. 첫 번째는 인물이야. 인물이 제일 중요해. 별표 3개 해줘. 인물이 없으면 소설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작가가 창조한 인물로 소설에 등장해서 사건 및 갈등을 일으키고 행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솝 우화 같은 것에는 동물이 될 수도 있겠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 봉준호 감독의 옛날에 옥자라는 영화가 있어. 들어봤어? 옥자라는 영화인데 아마 여러분이 너무 어릴 때 나왔을 거야. 근데 여기에는 사람들도 나오지만 주인공은 돼지예요. 돼지 한 마리가 주인공이야. 그렇다면 이 옥자가 돼지거든? 그렇다면 이 옥자도 등장인물이 되겠지? 그리고 이 인물들이 겪거나 벌이는 갈등 행동을 사건이라 해요. 여기서 갈등을 한번 체크해주자. 자, 소설을 다른 말로는 갈등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출제되는 경우 이 갈등을 키워드로 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왜 갈등의 문학이라고 하냐면 이제 A와 B가 싸우지 않거나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없거나 내가 어떤 나의 일을 방해하는 운명, 사회와 갈등하지 않는다면 소설이 재밌을까? 라는 거야. 재미없겠지. 우리 드라마에서도 뭐 사랑 싸움도 좀 하고 이제 질투도 좀 하고 이래야 재밌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다. 그리고 얘네가 발생을 하려면 얘가 존재를 해줘야겠지. 시공간적 배경이 존재를 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시간,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시대, 거시적인 흐름에서 시대가 될 수도 있고 또 계절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 특정한 계절을 배경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쌤이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그해 우리는 이란 드라마가 있어. 최우식이랑 김다미가 나와. 근데 그해 우리는 주로 여름을 배경으로 해. 왜냐하면 이제 막 푸릇푸릇한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 이런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 적절한 계절적 배경이 되겠지. 그래서 소설의 구성 단계는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이 소설의 구성 단계라고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소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전개가 됩니다.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에 따라서 소설의 긴장감의 정도가 달라지거든. 일단 발단 부분은 소설을 시작하는 거라서 어떤 등장인물들이 있고 어떤 배경이 있고 또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실마리가 제공되는데 긴장감은 가장 낮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가장 낮아요. 긴장감. 근데 전개가 되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이 돼요. 아, 누구랑은 좀 적대적인 관계구나. 어떤 일로 싸우겠구나. 혹은 내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겠구나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은 더 높아지죠. 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 상황이에요. 갈등이 깊어지고 심화됩니다. 그럼 긴장감은 더 높아지겠지. 절정은 그게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라면 싸움이 터지거나 전쟁이 나거나 이런 갈등 상황을 서술하는 단계가 절정이고요. 긴장감이 가장 높아요. 결말은 근데 얘가 전쟁이 났어. 그리고 끝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뭔가 해결이 돼야겠지. 해피엔딩이든 새드엔딩이든 긴장감을 풀어주고 끝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말에는 긴장감이 툭 떨어집니다.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되며 인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인물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행복하게 계속 살아갔습니다 일 수도 있지만 뭐 죽었습니다가 될 수도 있지. 근데 거기서 죽었다고 하면 독자들은 허무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해소될 거야. 그렇다면 갈등이 해소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소설 구성의 3요소에 대해서 들여다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인물이에요. 작가의 상상력으로 창조되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사건을 전개하고 현실의 인간상을 반영하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근데 현실의 인간상에만 하나 체크를 해놓자. 예를 들면 그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 종수라는 인물이 나와. 종수라는 인물이 쌤도 정확히 이름 기억 안 나지만 종수라는 인물이 나온다 치면은 이 사람은 1980년대에 살던 실제 사람의 인간상을 반영한 거겠지. 그래서 인물은 몇 가지 유형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중심인물과 주변인물입니다.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나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비중이 큰 인물이 중심인물,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주변인물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주연과 조연이겠지? 얼마 전에 백상예술대상이라는 시상식을 하는 걸 쌤이 TV로 봤는데 거기에서 폭삭소가수다란 드라마에 엄혜란이란 배우님이 여우 조연상을 받았어. 그렇다면 엄혜란이란 배우는 폭삭소가수다에서 주변인물의 역할을 한 배우겠지. 그 드라마에서 중심인물은 누구였을까? 박보검. 아이유. 그렇겠죠? 그리고 이 인물들을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로 나눌 수도 있어. 사건을 이끌어가고 거기에 반대를 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겠지? 그렇다면 주로 이끌어가는 인물을 주동인물, 그에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을 반동인물이라고 해요. 얘네랑 헷갈릴 수도 있지만 다르죠?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사이에는 주동인물이 악역일 수도 있겠지. 말레피센트라는 영화 알아? 말레피센트가 주인공이 되게 착해 나빠. 착하지 않지. 나쁘지. 근데 걔가 주동인물이지. 오히려 반동인물이 착한 쪽일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이 사이에서는 누가 빌런이냐가 정해지겠지. 누가 빌런이냐를 중심으로 주동과 반동을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는 고정적인 역할을 다뤘었는데 세 번째는 얘가 변화하느냐 아니냐거든요. 첫 번째는 평면적 인물이라서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인물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던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쁘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이 세던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유부단하던가 이런 인물인데 그렇지만도 않겠지.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성격도 바뀌잖아. 좀 더 밝게 바뀔 수도 있고 쌤은 대학 가서 많이 밝아졌거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바뀌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집단의 대표성에 따라.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집단의 대표성에 따라서 특정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은 전형적 인물. 전형적, 영어로 typical이라고 하죠. 되게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 흥부전에서 놀부는 그 시대 부자가 갑자기 돼서 되게 욕심이 많아진 중산층의 대표적인 인물이지. 그치? 근데 개성적인 인물은 한 개인만의 독특한 성격이 드러나는 인물이에요. 유니크. 인데요. 어떤 집단에서
그 집단 사람들과는 다르게 조금 튀어. 그래서 주인공이 돼. 그래서 소설에 등장해. 이런 인물들이 개성적 인물이겠지. 예를 들면 요즘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도 있잖아. 거기서 주지훈이 주인공인 이유는 모든 의사들과 다른 뭔가 독특한 점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개성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물들이 이런 식으로 성격 그리고 역할이 나뉘잖아요. 이 인물들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인데요. 첫 번째는 직접 제시입니다. 텔링이에요. 말해주는 거예요.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성격이나 이 사람은 착해, 이 사람은 마음씨가 고와, 이런 식으로 직접 성격이나 심리 상태, 이 사람 기쁨을 느꼈어, 이런 걸 말해주는 게 텔링이고요. 두 번째는 쇼잉이에요. 인물의 말, 행동, 외양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것들을 성격을 직접 말해주는 게 아니지.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독자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라고 짐작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인물의 대화가 이런 식으로 제시되면 여기에서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겠지. 그리고 인물이 어디로 달려갔다, 누구의 뺨을 때렸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묘사해주면 얘도 성격을 제시해줄 수 있겠지. 다음은 갈등입니다. 갈등은 소설 구성의 요소 중에서 사건이랑 같은 말이겠지? 그런데 갈등은 크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뉩니다. 내적 갈등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갈등이에요. 내가 길을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봤는데 학원에 늦을 것 같아. 이때 쓰러진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 학원에 빨리 가야 될까? 라는 갈등이 드는 그런 마음이 내적 갈등이고, 이것 역시 소설에서 나타날 수 있겠지. 외적 갈등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친구랑 친구끼리 싸우는 거, 나랑 선생님이랑 다투는 거, 엄마랑 다투는 거 모두 다 포함이 돼요. 그게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라서 인물과 인물 사이의 성격, 가치관, 욕구, 이해관계 대립으로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제일 쉽지. 제일 그냥 보기 쉬운 갈등이지. 소설에서 사랑 싸움을 해. 삼각관계야. 그럼 갈등이겠지. 자, 근데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있어요. 사회 제도나 윤리 등의 문제로 겪게 되는 갈등인데요. 예를 들면 응팔이라는 드라마 봤어요? 응답하라 1988. 거기에 그 선우라는 캐릭터랑 보라라는 캐릭터랑 서로 사랑하거든? 근데 둘은 결혼을 할 수 없어. 왠지 알아? 맞아. 성이 같아서. 그 1990년대까지만 해도 동성 동본, 성과 그 본이 같으면 결혼할 수 없었거든. 예를 들어 쌤은 유씨인데 기계의 유씨야. 근데 쌤은 이때 태어났으면 똑같은 기계의 유씨랑은 결혼할 수 없어. 근데 그런 제도 혹은 그 시대에만 존재했던 윤리들 있죠? 조선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가부장적인 시대라서 뭔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없었잖아. 그런 시대에서 겪는 갈등들이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겠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과 운명의 갈등입니다. 인물이 타고난 운명 때문에 겪게 되는 갈등인데요. 예를 들면 나는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 천재인데 집이 가난해서 음대에 갈 수가 없어. 이런 갈등들은 개인과 운명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개인과 자연의 갈등이거든요. 이건 자연 재해로 개인이 무엇을 못하게 된다거나 혹은 어떤 공격을 받는다거나 자연의 문제로 인해서 혹은 기후 위기의 상황에 처한 주인공이 그걸 해결해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개인과 자연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것만 잘 알아둬도 소설에서 갈등의 종류를 우리가 읽으면서 실시간으로 아 얘는 개인과 개인이야 이런 식으로 파악할 필요 없거든.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얘네 둘이 싸우네?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그치? 그리고 시점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시점은 소설을 서술하는 서술자의 위치거든요. 소설 속의 주인공인 나가 소설의 진행 상황을 서술하면서 내 심리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말해줄 수도 있을 거고, 내가 우리 엄마의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예를 들면 폭삭 속았수다는 그 나레이션이 금명이가 나레이션을 해줘. 아이유의 목소리가 나레이션을 해주는데 누구의 이야기를 다뤄? 애순과 관식의 이야기를 다뤄. 그러면 1인칭 관찰자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네 둘의 공통점은 내가 주인공인데 내 얘기를 해, 혹은 나는 보조적 인물인데 남의 얘기를 해 라고 한다면 소설 속에 서술자가 있는 거니까 1인칭 시점이고, 여기에서 내가 주인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인공과 관찰자 시점이 나뉘겠지? 근데 모든 소설이 나를 중심으로 서술되나요? 내가 이야기를 해주나요? 아니죠. A는 무엇을 했다, B는 무엇을 했다, C는 무엇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해주는 소설이 훨씬 많지. 그러니까 소설 밖에 서술자가 있어서 사건을 들여다보는 경우예요. 첫 번째는 작가 관찰자 시점인데요. 관찰자라는 말은 아까 1인칭 관찰자랑 똑같아요. 인물의 말과 행동만 서술해주지 성격, 감정 서술하지 않아요. 아까 그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에 나왔던 쇼잉이 많이 사용되겠죠. 두 번째는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요. 전지는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야. 모든 것을 안다. 알지자거든요. 알지자인데 모든 것을 아는 작가가 인물의 성격, 행동, 외양, 감정까지 알고 있는 작가가 모든 걸 서술해주는 거예요. 인물의 성격과 심리까지. 흥부는 마음씨가 고왔기 때문에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마음씨가 곱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시점을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이 시점을 위해서는 처음 보는 소설을 딱 마주하게 됐을 때 소설 속에, 그러니까 따옴표 밖에 나가 등장하는지, 그리고 감정 서술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시점은 바로 알 수 있겠다. 4개 중에 하나니까. 물론 중간에 시점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경은 어렵지 않아요. 자연적 배경, 구체적인 시 공간, 사회적 배경, 역사적 시대적 상황, 심리적 배경, 독특한 내면 세계. 독특한 내면 세계라는 건 결국 인물이 살고 있는 어떤 세계에 대한 인물의 가치관 같은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상황적 배경은 인물이 처한 처지나 상황. 예를 들어서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 공유는 도깨비 역할이잖아. 그 죽지 못하는 상황이 배경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상황적 배경이란 말을 쓰고요. 배경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인물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면 심리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복선이라는 말인데요. 쌤이 중1 친구들한테 이 똑같은 내용으로 개념 학습을 하면서 복선이란 말 하니까 이게 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
복선은 결국 암시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 주인공이 막 기도를 하다가 촛불 앞에서 기도를 하다가 촛불이 꺼져. 그럼 누가 죽었어. 이런 거 암시할 수 있겠지. 그런 게 복선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개념을 여기까지 한번 하고 소설을 몇 개 풀어볼 건데 뒤에 운수 좋은 날 48쪽 풀어볼까요? 한 10분 정도 줄게요. 꼼꼼히 읽고 해야 할 것은 같은 인물에 같은 표시를 하는 거야.